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입니다. 한국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 첫 등원하신 신현영 의원님 축하드리고 또 처음으로 또 국회 처음으로 이 세미나를 주최하시고 저희 학회가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 또 그 학회 단체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2차 유행, 대유행 대비한 이제 방역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한 5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5달 정도 지나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내용도 있고 이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좀 뒤바뀌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난주에 WHO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겨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 온다, 곧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확실한 내용은 올해 안에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치료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대유행이 시간은 모르지만 올 거고, 더군다나 초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그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백신 치료제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 안은 이제 방역 조치만으로 대비 대응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문제적인 두 가지입니다. 준비는 되고 있느냐, 되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 차원에서, 학술단체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ublic Health Crisis 또는 Public Health Emergency State를 얘기를 하는데, 공중보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다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하고 있죠. 공중보건 위기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사전적인 정의는 통상의 보건의료 체계와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보건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는 뭐 재난의 규모나 시간, 예측 가능성으로 평가가 되는데, 시간, 지금 환자가 거의 한 600만 명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망자는 37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 대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은 예방을 하면 좋은데, 이런 노벨 바이러스 같은 경우, 더군다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저희가 예방은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대비, preparedness, 대응, response, 그 다음에 회복 단계를 거쳐서 공중보건 위기를 거쳐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테스트 키트가 첫 환자 발생 이전에 준비가 되기 시작했고, 검사 기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적절한 대비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집단 발병이 확산되는 신천지 환자가 생겨난 2월 18일 전에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두 가지 좀 상징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월 18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됩니다. 5일 만에. 신천지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5일 만에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나름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제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월 31일자 월드 메타죠. 이게 이제 유로피안 CDC 쪽 자료인데, 전 세계 확진자, 코비드-19 확진자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우리가 피크를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 정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밑에 깔려 있는 숫자고요. 자, 이거는 이제 대륙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포함한 이제 아시아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많아졌습니다.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프로포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 쪽,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또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 글로벌 사이클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가별 이제 전체적인 코로나 대응의 어떤 임팩트 내지는 리스판스의 커패시티가 제대로 되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지표를 쓰고 있는데 치명률을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치명률로 보면 이제 이태리가 이것도 6월 바로 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자료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치명률은 한 6%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처음에 낮았던 독일이 치명률이 치솟아서 한 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2.3% 정도에서 안정적인 치명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고, 미국이 한 이쯤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근데 우리나라의 치명률, 그러니까 케이스 중에 얼마나 사망했느냐, 확진자 중에 얼마나 사망했느냐라는 지표를 연령군별로 나눠서 보면 80세 이상은 한 25%가 돼서 이태리의 한 30%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70대, 60대로 내려오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의 치명률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낮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치명률이라는 지표는 조금 약간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모 분자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체 인구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사망했느냐를 갖고 합니다. 치명률은 환자 중에서 사망자의 분율이라 그러면 이 사망률은 per million은 전체 인구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사망했느냐를 보는 건데, 벨기에라든가 이태리, 미국, 스위tzerland,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인구 10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서면서 하이 페이탈리티 국가로 레포트가 되고, 우리나라, 일본, 호주, 한국, 차이나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나라들이 태국이나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텔리티 레이트로 보면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테스트 키트에 대한 준비가 사전적으로 되었다. 이건 우리나라 대응에 있어서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여하신 분들은 정말 공로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8일에 되고 나서 레벨 D까지 디클레어 되기까지 단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한번 고삐를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전파의 주요 경로는 교회, 신천지, 그다음에 의료기관, 요양원, 요양병원, 크게 시설 중심의 전파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 작업장이나 유흥시설 등이 있고 가족 내 전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특히 대부분의 특히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밀집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좀 약하게 밀집도나 근무 환경에 있어서 좀 약한 구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요 경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역학적 고리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양상이나 지역사회에서 미확인된 조용한 전파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겠느냐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임팩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자료, 아까 우리나라 자료 보여주셨지만 이제 중국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마일드하게 진단받은 환자들의 일부가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환자를 관리했던 것은 또 하나의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임상역학적 특성은 지금 치명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집단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성에 비해서 남성, 그다음에 고령, 그다음에 이제 인종, 이거는 인종 자체라기보다도 이제 인종 차별적 환경,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과에 기여한 요인은 되게 3T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건 너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한데 사전 준비, 조기 진단 됐고요. 얼리 아이솔레이션 됐고 컨택트 트레이싱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율적으로 초기 대구에서 서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2P를 더하고 싶은 게 하나는 개인 보호 장비가 되겠죠. 퍼스널 프로텍티브 메저를 마스크를 일찍서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거론되지 않은 게 공중보건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0개의 보건소를 통해서 콘택트 트레이싱이 가능한 기본적인 인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퍼블릭 헬스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려고 논의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만 명의 콘택트 트레이서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어느 세월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컨트롤에 있어서 공중보건 인프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테스팅은 초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고 있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액티브 트레이싱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법입니다. 1차 기초역학 조사, 2차 심층 조사. 를 통해서 자료를 모집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하고 이제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에 관련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치료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환자 분류 체계를 갖고 이렇게 환자를 적절하게 배정해서 했었고요. 퍼스널 프로텍티브 메저, 소셜 디스턴싱이 우리나라는 아주 락다운식의 소셜 디스턴싱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덕이 되었을 텐데 이것의 롱텀 이펙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 인프라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그 다음에 보건소 조직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학조사관들이 있었고요. 중앙, 지방 물론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강역 시도의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메르스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FETP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콘택트 트레이싱과 관련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응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피크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피크를 낮추게 되면 길게 갑니다. 길게 가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종식을 뚝 이렇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크를 눌러서 단기간에 엄청난 사상자를 내기보다는 이 피크를 눌러서 오래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에서의 상황인데 혹시 우리가 지금 이 하살표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 위기 대비 대응의 기본 원칙은 결국은 이건 all hazard approach가 돼야 된다. all hazard approach. 그러니까 원 시나리오 어프로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나왔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입니다. 병원 내 감염.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에 관련한 여러 조치들은 강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는 지난 5년 동안에 제대로 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올 거냐? 폭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폭염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재반 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대형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준비된 내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대구 상황에 대한 복귀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복귀가 가능할 텐데, 그냥 세 가지만 보면, 대비가 되어 있었느냐, 방역당국 차원에서. 특히 이제 병상 자원, 인적 물적 자원 동원. 근데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보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했느냐, 반드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대유행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방역 당국과 민간 학술 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도 평가가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긴급 방역 대응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의료적 준비입니다. 첫 번째가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대비한 임상자원 동원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비상의료 전달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플루 백시네이션에 대한 고위험 집단에 대한 플랜도 스톡파일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예년보다는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공중보건 대응 준비는 서베일런스 앤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이 추적 조사 체계를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 중심 방역 대응 능력이 강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방역 R&D. 지금 백신 치료제하고 구분되는 방역 R&D의 가버넌스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준비로는 이제는 이게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이와 같은 방역 대비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한 5분 내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우선 이제 병상 동원 계획은 지금 이제 하루 1,000명 30일 정도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에 3,000명 열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하루 1,000명은 대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인천에서 발생하면은 하루 1,000명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의료 인력을 넘어서서, 의료 자원을 넘어서서 환자들이 들어닥칠 때 예비 임상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분류 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임상 컨트롤 타워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혼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전제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이 가능하다. 대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였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여러 군데서 동시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상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비상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 못지않게 초과 사망자들이 레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월별 자료에 따르면 1, 4분기 1, 2, 3월 달, 1월 달은 빼고 2, 3월 달만 보더라도 서울은 6.5%, 대구는 10%의 초과 사망자. 작년 같은 시기 비해서 10%의 초과 사망자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자료인데 전체 암이나 CVD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들 환자들이 적절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떤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질환자들의 사망이 증가되는 양상입니다. 응급실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가 서지가 된다. 2차 대유행을 대비한다. 그러면 분명히 환자가 서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ICU와 응급실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호흡기 집중 클리닉, 지금 정부에서는 1,000개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페이퍼워크이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도상훈련이 돼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도 9월, 10월까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 앤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건 이제 역학 저희 분야 쪽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소규모 클러스터를 좀 얼리 디텍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나라 IT 기반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 항체 검사 필요하고 이런 사일런트 스프레드, 조용한 전파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우리가 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일부 고위험 종사자들한테 대해서는 RT-PCR을 그러니까 항체 조사하고는 별도의 RT-PCR을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추적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 방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제는 저희가 급할 때 지금 서너 달 동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는 디지털 건접 추적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에시칼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금 각 시도 지자체마다 나름의 그냥 무분별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심. 사실 이 부분은 별도의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하고 지방하고 우리는 이제 질본 중심의 중앙적 체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방 의료 체계가 주도하는 대응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를 정말 지금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학 임상 방역은 이런 우리나라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특성, 임상 역학적인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한 R&D가 결국은 2차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근거 기반으로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들이 과학적 근거들이 이런 R&D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치료 백신은 사실은 약간 거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치료 백신에 너무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료에 대한 갭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도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주도의 지속 방향한 관리 체계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좀 끝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꽂았는데요. 우선 좀 최소한 올해만은 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 또 정부 관계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원격 의료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격 의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텔레메디슨의 성지라고 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텔레메디슨이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적이었는가?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고 의료인 1,000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명 지금 양성하면 10년 뒤의 얘기입니다. 10년 뒤에 의료인으로 활동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논쟁적인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으로 미뤄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보건의료 정책의 큰 가닥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끝나고 다시 원칙으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보건의료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올인해서 지켜내는 영역으로 좀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생각하고 산업부는 상업 통상을 생각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원격 의료의 산업 창출, 이윤 창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보건의료 영역
하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원체 경기가 다운되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면서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보건의료 뉴딜부터 좀 출발을 해달라. 이 부분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수당 챙겨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방역을 위한, 그리고 방역이 지향하는 기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위해서는 좀 뉴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공의료 문제, 공중보건 인프라 문제, 지역 중심 보건의료 체계 문제도 이 그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이 급합니다. 이런 자리가 이 골든 타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